과학자분들이나 개발자들은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겠죠. 돌아가신 분들을 깨워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어나요? 전쟁과 과학을 어떻게 보면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집속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그림 뭐죠, 이름? 다빈치 코드? 네.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보통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인 전쟁. 오늘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역사마저 뒤바꿔 놓은 대량 살상 무기들의 1등 군수는 다름 아닌 과학이었다? 전쟁사를 거치며 상부상조하듯 괴상한 운명 공동체였던 과학과 무기. 알면 이득 오늘의 주제는 전쟁과 과학의 평행 이론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이득되는 게스트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최길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네. 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너무 오고 계시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또 많은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예진 씨 시작부터 도발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왜요? 네, 신성한 과학이 또 전쟁을 통해서 더 발전이 됐다? 절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이트 형제 아시죠? 네. 이 라이트 형제가 자기들이 처음 만든 비행기가 무기로 쓰일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닐 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국방부에서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개발체를 7대를 사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는요. 일부 특권층, 그러니까 이제 뭐 귀족층이나 부유층들이 레저용으로 사용하게 된 어떤 뭐 그런 전유물에 그치다가 1914년이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가 이제 전장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러한 비행기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정찰용으로 활용되다가 폭탄을 실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폭탄을 낙하시키는 폭격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관총을 달아서 공중전의 시대가 열게 되죠. 계속 발전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만약에 발명이 안 됐더라면 이런 일들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비행기가 발명이 안 됐더라면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갔겠죠.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인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뭔가 제 상식이 좀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통 라이트 형제는 저희가 이제 인물 전에서 맞아요. 꼭 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기로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발전을 위해서 나온 거라 필요하진 또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돌아가신 분들을 깨워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혹시 이거 본인들이 만들 게 알고 있었냐? 후세에 무기로 사용될 줄 알고 있었냐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뿐 아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 게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 바로 화학자 노벨이 있잖아요. 맞아. 저 얘기 들었어요. 노벨. 그렇죠. 노벨 우리 다 알죠. 노벨 문학상, 노벨 맞아요. 노벨상의 주인공이죠. 네. 그리고 네. 아서 길스턴이라는 인물도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왔거든요. 네. 평생을 식물 성장을 위해서 그 방해되는 다른 물질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고엽제라는 물질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 고엽제도 베트남 전쟁에서 무기로 쓰였잖아요. 안타깝게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기들. 말씀하셨던 이런 고엽제와 같은 반인륜적인 그러한 무기들이 또 등장해서 또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선생님이 자기가 만든 걸 나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 반대 서명도 했었대요. 개발했을 때 그런 과학자분들이나 개발자들은 이게 이토록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군사 과학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또 많은 편의와 또 유용한 또 생활에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일 전쟁 당시 네. 일본군이 세계 최초로 전기밥솥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인데요. 당시에 이제 미군이 레이더 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네. 이제 관련된 기술이 전자레인지를 개발하는데 파생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국방성 산하에 달파 또는 다르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고등 이제 연구 개발 계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시초라고 불리우는 알파넷 또는 아르파넷이라고 불리우는 그 네트워크 통신망을 개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인터넷의 시초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70년대 이제 미군이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 기반을 활용하던 것이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날개가 달리지 않은 선풍기가 있는데 이 날개 달리지 않은 선풍기도 이제 항공기 중에 전투기의 제트 엔진에 활용되는 기술이 접목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그쵸. 있는 거네요. 뭐 더욱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기원도 사실은 군사용 워키토키라 불리우는 통신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니까 실로 이제 군사용 파생 기술이 일상에 우리의 많은 또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예진 씨는 이게 과학 카페 알바생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지금은 이제 네. 제가 차린 공간이니까요. 아, 사장님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아, 사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확실히 준비한 게 많이 있다는 게 그럼요, 보여요. 그럼요. 네. 제가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게 이 그림 뭐죠, 이름? 다빈치 코드? 네. 잠시만요. 잠시만.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맞아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남긴 유산에도 무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탱크, 기관총, 낙하산, 헬리콥터, 잠수복, 박격포, 대포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와. 놀랍지 않나요?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는 뭐 이렇게 영화로도 보고 네, 맞아요. 미술 작품으로도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물리학자였잖아요. 네. 이제 과학 기술에 되게 많은 반영을 하면서 인류 전쟁사의 1등 공신이 아닐까. 굉장히 네. 아름다운 것만 그렸을 것 같은 분인데 그렇죠. 무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남겨놨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이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포물선의 원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는 이 미사일 발사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탄도미사일이 있고 하나는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러한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우리 뉴스하면서 북한 때문에 맞습니다. 북한 저희가. 녀석들이 이제 쏘면 저희가 이제 다 미사일을 구분해서 속보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네. 알고 보니 탄도미사일이었다더라 네. 또는 순항미사일이었다더라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해보실 텐데 네. 그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지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궁금해요, 맞아요. 궁금해요.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중력의 원칙에 따라 이제 탄도가 발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이게 정해진 항로와 정해진 궤적으로 이제 목표물에 이르게 되고요. 네. 대신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이제 발사체의 꼬리 날개 부분에 카나드라고 하는 날개를 부착해서 그다음에 전동기와 구동기와 같은 이제 구동 장비를 또 장착을 해서 이제 GPS를 통해 위성으로 송수신 받아 이제는 상하, 수직 그리고 좌우로 이제는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이 발사 되는 거예요? 이후에 조종이 됩니다. 순항 미사일이 더 고도화된 기술로 만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탄도 미사일보다는 순항 미사일이 조금 더 한층 더 진일보된 기술을 접목한 건데, 근데 이제 일장일단은 있죠. 전쟁과 과학을 어떻게 보면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제가 좀 나서서 주제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더 위협적인 무기를 갖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무기의 위력을 맛본 지휘관들은 점점 더 세고 더 강력한 비밀 병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결과는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 참사를 낳았으니 난 이 무기 반댈세. 바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무기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무기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끔찍한 무기를 좀 꼽아보자면 아마 다들 좀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태생부터 불안정한 물질인 우라늄 235로 일으키는 핵분열, 바로 원자폭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면은 20만 명의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고요. 생존자들은 당연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비극의 단초를 또 제공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예상을 하세요? 네. 오펜하이머. 최근에 영화를 기다렸어요. 보셨구나. 여기서 맞습니다. 막 들썩들썩 맞아, 하시더라고요. 들썩들썩. 네, 말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오펜하이머 최근에 영화로도 네. 개봉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전 세계가 원폭의 참상을 목도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세상의 파괴자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핵무기입니다. 이제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여가 됐는데 이 핵폭탄이 투하된 게 인류 역사상 공식적인 핵무기 사용 기록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늘날 이제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이제 핵 확산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노력들이 있긴 한데 미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도 약 4천여 개에서 5천여 개 정도의 핵폭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조차도 약 50여 개에서 60여 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류를 말 그대로 공멸 또 자멸시킬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아마도 이제 크게는 핵무기를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누는데 네. 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강도의 저위력 핵탄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세력의 이제 반군 세력이 전술핵을 터뜨렸다는 비공식 기록이 있기도 해요. 이제 근데 양 국가와 양측 모두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핵 사용 기록으로는 남아 있진 않지만 말 그대로 전술핵, 그러니까 이 저강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우리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나 네. TNT 폭탄의 뭐 몇백 배에서 몇천 배, 몇만 배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전술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략 핵의 핵 강도나 핵 위력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는 위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저강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공포와 그러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두 나라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또 그간에 또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북부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는 나라가 국경을 맞닿아하고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현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인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 국민들은 거의 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한국산 무기들을 사들이는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지역에 그 핵 발사 기지를 건설했죠. 네. 그래서 핵 발사 기지를 설치를 했었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는 재래식 뭐 무기 약 뭐 100만여 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와 무기들을 제공해주고 급기야는 뭐 전투 인원까지도 파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뭐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가 모든 총 동원을 할 거라는 거죠. 수단과 자원들을. 근데 그 중에는 핵무기도 포함될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21세기인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더욱 공포스러운 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현지 지도를 가거나 또는 어떤 외부의 회의 일정에 참석할 때 옆에 수행원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검은색 가방이 유사시에 즉흥적으로 바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핵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건 보여주는 거죠. 이제 위력을 과시하는 거죠. 언제든지 난 이걸 누를 수 그렇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거. 또 핵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정말 가장 잔인한 무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린탄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악마의 비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설명할 때도 굉장히 그 고통이 조금은 전해지는 것 같은 게 백린탄 파편이 몸에 닿으면 물을 부어도 꺼지지가 않아서 화상을 입게 되고 연기만 맡아도 이게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백린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인류 역사상 사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무기들이 또 하나 있죠. 이제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속탄? 네, 이 집속탄도 백린탄과 마찬가지로 악마의 무기라 불릴 정도로 그리고 이 백린탄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인도적 무기로서 대표되는 것이 집속탄입니다. 근데 이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의아하실 텐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이자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집속탄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만 있는 거예요? 잠깐 집속탄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면 네. 이제 집속탄은 공중에서 투하되는데 이 포탄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 폭탄이 터지면서 이 자탄이 흩뿌려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 일대 지역이 거의 뭐 여의도 면적의 몇백 배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핵 위력과도 버금가는 강철비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하늘에서 강철비가 뿌려진다라고 해서 강철비라고 일명 불리기도 하는데요. 들어봤어요. 네. 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집속탄을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보유한 나라가 됐을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말 그대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비대칭 살상 무기로서 이러한 집속탄을 개발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우리의 어떤 현재 안보 상황이나 우리 현실을 또 말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 집속탄, 이게 한국에서 발명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화학무기인가요?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죠. 백린탄도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네. 백린탄뿐만 아니라 이런 네이팜탄, 집속탄 이러한 살상 무기들은 국제법상에서도 엄격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수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전쟁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고 활용되더라는 거죠. 독가스 있잖아요. 이것도 화학 무기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WM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하는 네. 대량 살상 무기를 일컫는데 이 대량 살상 무기에는 말씀하신 핵무기 그리고 독가스와 같은 이제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는 뭘로 좀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단연 핵무기죠. 예.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음. 핵무기와 버금가는 더욱 끔찍한 그런 무기들도 발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무기들은 없었어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무기라는 것도 계속 진화하는 거네요, 결국은. 더 끔찍하게 공포심을 야기함으로써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더 이제 공포스러운 무기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야기만 들어도 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한데요. 아 그런데 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무기도 현대에 맞춰가지고 더 영리하게 또 더 강하게 발전 중이라고 합니다. 더 강하게 발전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폭탄. 그런데 그 버튼이 핵 버튼이 아니라 AI와 연결된 무기체제라면? 또 유사시 우리가 당장 손에 넣어야 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번 개화의 미션은 미래전에서 살아남기. 와, 네.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는 게 이 그쵸. 무기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음, 갖추면 우리보다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지금도 강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미사일도 조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누가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타격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앞으로 또- 장차 미래전의 핵심 키워드를 좀 꼽자면 네.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되는데요. 이제 무인화와 스마트화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장이 무인화되고 무인화 전장 속에서 이 무인화 로봇들이나 기계들이 또 스마트화, 보다 더 지능적이고 똑똑해진다는 거죠. 옛날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인간이 직접 싸우지 않거든요. 그쵸. 로봇들이 대신 싸워주고 저는 사실 그때는 좀 뭐 어린 마음에 인간이 대신 안 싸우면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기의 인공지능이 이제 장착이 되면 더 무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위력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무기 중에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말씀하셨던 이제 SF 공상과학 속의 영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SF 공상과학 속 영화 이야기가 단순히 영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전은 그러한 모습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이런 것들 지금 기술 개발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우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 각국은 저마다 이러한 무인 로봇 체계에 대한 연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무인 로봇 체계,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사실은 드론이 전장에서 활용되면서 이를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등장만으로도 이제 전장의 승패를 갈라놓는 판도를 뒤바꿔 놓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등장하게 됐는데 앞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는 이제는 로봇, 이러한 무인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120대 국정과제 안에서 이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이제 성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 지표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그리고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들이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manned 인간과 유인 체계,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teaming 복합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과 무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이제 운영되어서 작동되어지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EOD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폭발물을 탐지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EOD에 대한 임무를 이제는 뭐 4개의 발이 달린 이제 변마 로봇이나 또는 궤도를 장착한 소형 로봇들이 이제 어떤 사제 폭발물이나 그런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가장 위험한 임무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투입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물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가장 위험한, 극도로 위험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사람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폭탄을 제거하더라는 거죠. 이런 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장차 더 먼 미래에는 네.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엄티, 아까는 멈티, 멈티. 아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어려운 말들만 맨드 언맨드 티밍, 이건 네. 멈티라고 해서 멈티.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네. 이보다 더 한 단계 진화하면 엄엄티, 언맨드 티밍, 무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그럼 즉 인간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거죠. 미래 전장은 무인 로봇들끼리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이러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자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무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한 단계 더 진화된 미래 전장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제 연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폴란드였나요? 어디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여기 약간 네. 첨언을 하자면 네. 제가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한데 되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되게 엄청 비싸지도 않은데 또 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무기를 찾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렴하다는 표현이 네. 되게 약간 좀 센스 있으신 게 네. 굉장히 좀 세련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다시 갈게요. 보통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네. 이제 무기 거래 시장이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의 가격은 이제 일단 저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기가 저렴하면서도 이제 품질 우수성,
근데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표현 괜찮은가요? 우리나라 K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네. 이제 많은 서방으로부터 K방산을 이제 민주주의의 무기고다라고 하는 또 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떤 재래식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또 신속한 납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이제 여지껏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K방사는 뭐 조금 이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장차 5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아마 초호황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무기 또는 네.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또 이용되는데 해외에 이런 무기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군사력과 그리고 이러한 무기 수준이 또 해외 무기가 수출됨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맞습니다. 어떤 방어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강력한 군사력만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더 그런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뿌듯한데요, 너무. 음. K방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무기로 인해서 서로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진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어렵게 개발은 했을 때 사용할 일은 없어야 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네, 그러네요. 자, 오늘 무기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또 이렇게 저희가 무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회가 군대도 없죠. 안 갔다 왔고. 네,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재밌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사실은 좀 어렵고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학 기술과 또 전쟁 그리고 우리 전쟁 활용되는 이런 무기에 대한 발달사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러한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고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이득 오늘 두 번째 방송 전쟁과 과학의 평행 이론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너무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쿠션이 없어갖고. 말씀은 진짜.